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시간을 맡게 된 장경희입니다. 예, 여러분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하시죠? 네, 지금은 무슨 시대죠? 네, 맞았어요. 예, 100세 시대를 다른 말로 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예, 평균 수명을 보면 굉장히 증가된 걸 볼 수 있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남자 평균은 51.1세였어요. 그리고 여자 평균은 53.7세였고요. 그런데 95년 지나서 201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무려 20년 이상이나 증가를 했어요. 남자 평균은 75.5세, 여자는 80세가 넘었어요. 82.2세였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1960년대만 해도 따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환갑을 별로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예, 따로 노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2016년도에는 평균 80세를 넘었고요. 이제는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65세 이후 퇴직 이후로 30년 이상을 사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65세부터 95세, 30년이잖아요. 긴 세월인가요? 짧은 세월인가요? 그죠? 예전에는 노년은 몇 년 없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었고 굳이 준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생에 봤을 때 30년이라고 하면 9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렇고 95세까지 산다 그래도 30년은 전생에 볼 때는 몇 년이에요? 3분의 1. 그죠?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쁘셨잖아요. 사실 노후 준비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과연 노년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지 않아요. 노년이라 그래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성격이나 그 사람의 활동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다른데요. 은둔형, 무장형, 분노형, 자학형, 성숙형으로 나눠져요. 은둔형은 집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나오실까요? 예,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예요. 세상과 같이 하고 싶지 않거나 소위 예전에 너무 잘 나가신 분이거나 또는 세상과 고립되어서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은 분이거나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분, 그런 분들은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복지관에 오시지도 않고 은둔형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형이에요. 무장형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이렇게 무기를 막 발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누가 다른 사람이 소홀하게 대해도 막 화가 난다거나 막 공격을 해대요. 과거와 관련이 있죠. 또 세 번째는 분노형인데요. 분노형도 마찬가지로 무장형과 좀 비슷하긴 해요. 안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게 대한 화인지 과거 자신이 살았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나 예, 그러나 사회에 대한 거 혹은 남 탓, 부모 탓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가 많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잘 싸우는 분들 계세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가면은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분노형인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학형이에요. 자학형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는 분들이에요. 내 탓이다.
과거 예전에 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너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다 돌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도 없고요.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숙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또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성숙형인데요.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맞아요. 우리는 성숙형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4가지 다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숙형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연 노년은 어떤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다 첫 번째 맞이하는 노년이잖아요. 예, 젊어봤지만 20대, 30대는 되어봤지만 우리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미숙해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노년의 모습은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아기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계속 성장하느냐? 우리 신체는 20대 전후반으로 해서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기에 들어가요. 누구나 다. 우리의 신체는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죠. 예, 노쇠한다 그러죠.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노쇠가 시작이 되고요. 60, 70, 80 되면서 흰머리도 생기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그죠? 예,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만 아프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만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이고. 그런데 다 들어보면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성, 우리의 정신, 우리 인격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 원리의 이해를 보면 인간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달은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 발달에는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요인은 고난, 고통이에요. 우리 삶에서 늘 평안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고통이라든가 고난이 있을 때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요. 사람이 성장을 해요. 아기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키가 쑥 자랐잖아요. 그죠? 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 그 성숙한 인간은 성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각 측면은 상호 연관성이 있고요. 그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8단계 사회적 그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8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인생을 8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다는 거죠.
그 전 단계를 잘 이루면 그 다음 단계에 또 이렇게 발달하기 쉽고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잘 발달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1단계를 보시면 0세에서 1세. 이때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구강기죠. 예, 기본적인 욕구 충족만 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 어떻게 그 자신의 욕구 충족에 대해서 이렇게 막 표시를 하죠? 네, 맞아요. 그럼 아기들은 막 울어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의사표시예요. 막 울 때 분명히 배가 고파서 울거나 아니면 막 배설을 해놓고 기저귀에다가 막 싸놓고 기분 나빠서 울거나, 그죠? 어디 아파서 울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돌봐주는 그 보호자가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응답을 안 해줘요. 반응을 안 해주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 그 우리 어른들은 농사 이렇게 짓고 이럴 때는 아기 돌봐줄 손이 부족하니까 자꾸 안아주면 손타. 그리고 안아주지 않는 경향도 있었지만 에릭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럴 때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배고파서 울면 가서 젖을 물려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배고픈 걸 충족을 해줘야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에다가 오줌도 싸고 또 큰 것도 싸고 잔뜩 쌌는데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기는 세상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아,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예. 그래서 1단계 때 이렇게 1단계 때 신뢰와 불신이 생기고요. 2단계에는 2세에서 3세 학문기인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만 24세부터는 그 전까지는 기저귀에다 마음대로 싸고 싶을 때 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싸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싸면 안 되고 조절을 하라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갖다 대고 아무 때나 싸면 안 되고 여기다 싸야 돼. 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싸다가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해요. 근데 실수하면 어때요? 막 때리거나 크게 혼내거나 예, 야단을 치죠. 그럼 이 아이가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요. 아이가 자율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시기를 거쳐 오셨고요. 3단계는 4세에서 6세 운동기예요. 아, 이때는요. 정말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손주들, 손녀들이 이 시기에 왔을 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뛰고요. 서랍을 열어서 화장대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어르신들이 막 혼내거나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막 뛰면 아랫집, 특히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뛴다고 막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죄책감도 생기고요. 주도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주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음껏 놀아주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문화에서는 어렵죠. 아랫집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다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손주, 손녀를 데리고 가까운 그 공원에,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든 놀이터든 데리고 나가셔서 마음껏 이렇게 뛰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4단계, 5단계를 거치고 자, 이제 6단계에서는 19세에서 39세예요. 이때는 청년기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몇 살에 하셨어요? 30살. 예, 예, 30살, 6단계 맞으세요. 19세에서 39세 이 시기에는요, 누군가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서, 예,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에 대한 친밀감이 생겨요. 사회성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이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요,
굉장히 고립감이 생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때 결혼을 하게 돼요. 예. 이런 시기를 거쳐 오셨어요. 예. 그리고 7단계는요, 40세에서 64세, 중년기라고 하죠. 이때는 자녀 양육하랴, 또 직장에서 가장 바쁠 때예요. 그리고 과업 달성하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 자녀 양육을 잘하고 아이들이 또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면 생산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침체가 되고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단계 65세부터는요,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네, 노년기가 아니라 성숙기라고 해놨어요. 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동안에 1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65세부터는 좀 달라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렇게 바쁜 시기가 아니에요. 시간도 이제 여유로워졌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나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나 이제 죽기만 바래. 내가 뭘 하겠어. 이러는 시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네.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그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부하고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열매도요, 열매도 달리면 익어야 되는 거예요. 빨갛게 익어서 성숙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성숙하지 않고 파란 열매들, 익지 않아서 떨어지면 그건 성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과일은요, 열려서 성장을 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숙해져야 돼요. 빨갛게 익어야지 최고의 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인간의 그 마지막 단계, 성숙기에서는요, 자기 통찰을 하고 그리고 자기 초월을 이루고 어떤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워져서 자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배우고 또 지혜롭게 자기 통찰을 하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져서 더 침체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성숙한 모습, 네, 그런 모습이 되려면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초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이제는 자아 통합감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가을 들판이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익어가는 시기잖아요. 들판에 나가면 커다란 느티나무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큰 느티나무를 보면 너무 멋지죠? 그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 멋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말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노년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나무는 한 자리에 서서 묵묵히 더위도 이겨냈고요. 추위도 이겨냈고 태풍도 이겨냈고, 그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멋진 성숙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나무 그늘 밑에 와서 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제 중에서 8단계 자아 통합을 이루려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도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사 한다라고 한다면, 죽음도 이제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웰 다잉, 웰 에이징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년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요. 노년이라 그래서 65세 노년이 있고요. 85세 노년이 있고 95세 노년이 있어요. 다 똑같은 노년일까요? 예, 달라요. 사실 65세는 요즘은 노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굉장히 젊으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아, 예. 그런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예. 70대라 그러시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예. 이렇게 다르세요. 그래서 노년은 3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자립생활기. 2단계는 자립생활이 이렇게 저하되는 시기. 3단계는 요양이 필요한 시기예요. 먼저 1단계는요. 75세까지. 대부분 75세까지고요. 개인의 건강이나 개인의 관리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자립생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가장 황금기예요, 인생이. 예, 가장 건강하시고 그리고 시간도 많으시고요. 되게 자유로워요.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거나 그리고 남편 눈치나 아내 눈치나 이제는 좀 덜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그 사회 활동이 조금 저조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퇴직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내 하고 싶은 일만 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기예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실 수 있고요. 취미 활동이나 뭐 학문 활동이나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여행도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든지 꿈이 있다면 이때 이루실 수 있는 시기예요. 두 번째는요. 자립도 저하기예요. 75세 이후가 되면요. 이제는 이 노쇠가 이제 점점점 빨라져요. 그 전까지는 노쇠가 천천히 완만하게 왔었어요. 그런데 75세 이후가 되면 좀 빨라져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70대 후반이 되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때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3단계인 요양이 필요한 시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는 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왜 이러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자꾸 이렇게 노쇠가 된다면 활동량은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예전처럼 그 전반기처럼 왕성한 노년의 시기처럼 막 움직이시면 이제는 몸이 무리가 많이 와요. 무리는 안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란 요양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충분히 다 활동하고 의식주도 해결하세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혼자서는 더더욱 생활하시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같이 살아준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요즘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시겠어요? 그쵸? 다들 50대, 60대, 70대 제가 여쭤보면요. 요양원 가고 싶지 않다 그러세요. 요양원 현실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사실 요양원 안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기에 누구와 어디서 살 것인가? 그것을 지금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이고요.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복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 관련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새로 계속 신설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니까 좀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두세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조금만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단계. 요양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되도록이면 짧아야 되죠. 내 스스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요양원을 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 집에서 내가 이 시기를 보내고자 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이때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병원 가야 된다면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녀가 없다면,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일본에서는요,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잖아요. 그룹홈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노노케어도 이제 앞으로 발달하고요. 그룹홈이라고 하면 내가 요양원은 가기 싫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5명, 6명 같이 집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방은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주방을 같이 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돈을 내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가정과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노노케어가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연구자들이 계속 노노케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요즘 노노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노인이 노인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노인의 마음을 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양이 필요한 노인,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니까 60대 노인이, 물론 노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60대 노인이 이게 젊으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좀 더 연세가 많이 드셨고 또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집에다가, 마당이 넓은 집에 이렇게 있어서 집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음식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 미술 치료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아주기도, 뭐 음악 이렇게 노래방 기계 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인이 될수록 도시에 살아야 돼.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돼.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본다면 시골에 가서라도 지방에 가서라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젊을 때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 계획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혹시? 예. 근데 굉장히 걱정은 되잖아요. 예. 예. 100세 시대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예. 노화의 그 성공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말에 어폐가 있긴 해요. 과연 뭐가 성공인가? 예. 노화의 성공이라기보다는 행복하게 노년을 사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잘 해왔던 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것은 1단계 때, 노년의 1단계 때, 자립생활기 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안 해봤던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잘할 수 있는 걸 최적화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왔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내 노년의 삶을 그 적용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거. 그리고 노년이 되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몸이. 뭐 한쪽이 조금 잘 쓸 수 없다던가, 그죠? 예, 어떤 분은 오른팔을 잘 쓸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운동도 할 수가 없고 뭐 제대로 뭐 이런 스포츠 활동도 못해 이러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해요. 우리 다 노화를 통해서 이 노안도 겪으셨잖아요. 노안은 또 얼마나 불편해요. 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 팔이 잘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한쪽 팔 잘 움직일 수, 이쪽 팔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잘 못 걷겠다. 오른쪽 다리가 힘들어서 조금 쩔뚝거리면서 움직인다. 사람들 부끄러워서 난 사람들 못 만난다. 그러실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 거죠. 노년의 장애는 누구나 다 한두 개는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상을 해주시면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서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왼쪽 팔을 못 쓰면 오른쪽 팔 이쪽으로 보상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예전에 비교해서 계속 절망하시고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부장이다. 전무다. 그리고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런 지위나 그런 그 집착, 소유, 그런 것이 나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사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젊으셨을 때는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마치 나인 양 내 힘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65세 넘으면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예. 아이가 아무리 S대를 나와서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되었어도 지금 집에 잘 찾아오나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하나요? 잘난 자녀일수록 그렇게 부모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랑하면 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싫어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65세 이후로는 존재 양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정말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살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도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친구들이 있다면 더 잘 돈독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봉사활동을 하셔야 돼요. 봉사활동을 왜 해야 되죠? 그동안에는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사실 저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권유드려요. 왜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요. 남을 돕고자 했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많이 내려놓으셨잖아요. 봉사활동, 자원봉사가 일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과거 내가 했던 일과 연관되는 일이면 더 좋아요. 과거에 뭐 회계사 그런 쪽에 일을 하신 분이라면 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 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요. 노년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계세요. 또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렇게 반찬 만드는 봉사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전공했다. 미술 전공했다. 그러면 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림 지도해 주는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그동안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성장해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더 테레사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그 인도의 빈민촌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셨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 그것만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마더 테레사 효과 혹은 슈바이처 효과라고 해요. 예,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고요. 엔돌핀이 올라가고 이런 건강에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퍼스 하이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일어나는 내 몸에 좋은 현상이에요. 그림에 보시는 이분은 평생을 재봉으로 이렇게 재봉을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내가 평생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미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재봉을 통해서 남을 도와야지.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다가 생각난 게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지체 부자의 자들.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막 몸을 긁는데요. 그러면 이 손톱에 많은 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균이 있기 때문에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끼워준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벙어리 장갑 만드는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얼마나 감사를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라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뭐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요.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85세에 대학 새내기가 된 분이 있어요. 평생을 못 배운 게 한이 되셨어요. 78세부터 한글 익히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85세에 부산여대 사회복지 계열에 당당히 입학을 하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을 가? 뭘 하시겠다고? 노노케어 그 사업이 꿈이시래요. 얼마나 멋져요? 5년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을 한다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한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음식과 운동 그리고 휴식이에요. 가장 훌륭한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습관은 인생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셔서 좋은 습관을 만드시고요. 그러나 너무 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숙면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예, 박막내 할머니 아시죠? 저도 이분의 유튜버 구독자이거든요. 예, 유튜버 구독자 수가 132만 명을 넘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그 유튜버 하게 된 동기가요. 평생을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식당 일도 하셨고 굉장히 몸으로 사는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70세가 되셨는데 형제들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치매 검사를 했더니 치매 발병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그때 손녀딸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할머니 건강할 때 여행하시자고 호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여행 갔던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진솔하세요. 그리고 거침이 없으세요. 꾸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활하시고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할머니가 75세 된 할머니가 개모임 나갈 때 하는 화장법, 입술도 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스러운 화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당당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요. 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분의 목표는요.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게 계획이래요. 얼마나 멋져요.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고치는 게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걸어서 고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많이 걸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든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년은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감을 주고요. 자유롭잖아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도 생기고요. 내 안으로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예. 노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폄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2026년도가 되면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돼요. 그죠? 노인이 훨씬 많은 시대예요. 노인이 존경받는 시대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부족에서는요. 그 지역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연장자를 찾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노인은 폄하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과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골동품은 어떤 게 가장 값이 나가는지 아세요? 네.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요. 저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노인이 신뢰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행복한 사회인 거죠. 노인이 되어서 난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너무 외로워. 힘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 초고령화 사회, 노인이 많은 사회,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장수시대,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장수, 재앙인가, 축복인가.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형으로 나가고요. 자아통합으로 나가셔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성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년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지혜로운 노년으로서 행복한 장수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